네, 컴팩트 바리뷰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는요,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웨비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세션이 끝나고 나면 웨비나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나가시기 전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안현주 변호사님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Q&A 세션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바시험 전반적인 정보들을 조금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바시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팩트 바리뷰 교재나 강의를 사용해서 바시험 준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안현주 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을 하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친구이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주 변호사님 사실 사법고시 출신 한국 변호사이시고요. 또 미국에서 JD LLM 로스쿨 마친 미국 변호사이시기도 합니다. 경험에 입각한 꿀팁을 전수를 오늘 해주실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여러분께서 참가 신청서에 적어주셨던 궁금한 부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 같이 Q&A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현주 변호사님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그동안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끔 글을 올리거나 영상을 올려서 이제 미국 변호사 관련된 이제 시험 정보를 나누곤 했는데, 네, 비대면이나마 이렇게 뵐 기회가 생겨서 되게 기쁩니다. 좀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각조각 정보를 정원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좀 궁금하셨던 점들 해소되고 여러분이 나중에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로스쿨 진학하는 과정에서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바시험이라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될 과목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시험, 바시험에는 이게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객관식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관식이라고 할 만한 에세이 라이팅 시험이 있고, 에세이 라이팅이기는 한데, 실체법적인 걸 물어보지는 않는 MPT 또는 PT라는 시험 3가지를 묶어서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객관식에 해당하는 과목이 8과목 정도 됩니다. 톨츠, 우리나라로 치면 민법 중에 불법 행위에 대한 것, 그리고 civil procedure, 이거는 민사소송법, contract는 계약법, real property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constitutional law, 헌법, 그리고 criminal law, 형법,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법. 근데 보통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미국에서는 그냥 묶어서 약간 한 과목처럼 바시험에서는 봅니다. 로스쿨에서는 각각의 과목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evidence, 증거법. 요런 과목에 대해서는 객관식이 나옵니다. 객관식도 나오고 그 주관식 에세이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 밑에 MEE라고 써 있는 과목들은 주관식만 나오고 객관식은 나오지 않는 과목입니다. Wills and Trust는 유언, 상속, 그리고 우리로 치면 신탁. 근데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어떻게,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남길 때 어떤 방식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은 우리나라로 치면 상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주에서는 그냥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한 과목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주에서는 corporation이라는 과목 하나, agency and partnership이라는 과목 하나 이렇게 해서
결국엔 똑같은 걸 물어보는데 이제 이름들이 다르거나 뭐 두 파트로 나눠져 있거나 이렇게 조금 다른 구성. 그렇지만 내용은 결국 같은 이런 과목이 있고요. Secure Transaction 이거는 담보가 있는 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Professional Responsibility는 법조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변호사가 업무를 하면서 있어서 지켜야 할 법조 윤리, 그런 윤리 강령, 약간 그런 것과 관련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Community Property, 이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가족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한 파트에 대해서만 보는 캘리포니아 주의 과목입니다. 근데 다른 주에서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족법, 가족이 어떻게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이혼을 하고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 전반적인 걸 다 보는 패밀리 러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약간 화면이 잘 안 나왔는데 저한테는 마지막에 MPT, PT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실체적인 법을 배우는 실체적인 법에 대한 지식을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 변호사로서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시험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고 MPT라는 거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와 상관없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8과목에서 객관식이 200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100문제를 3시간 안에 푸는 이런 식으로 두 타임으로 나눠서 객관식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주관식 에세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주마다 조금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5개 내지 6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아까 전에 과목이 14, 5개였는데 시험 문제가 5, 6개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인즉슨 테스트를 안 하는 과목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뭐 형법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갔어도 그 해에 에세이에서 형법이 안 나오면 그냥 테스트를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조금 복불복 이런 게 있는 이제 과목이 에세이형입니다. 그리고 90분짜리 MPT라는 에세이 시험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주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캘리포니아랑 DC 바를 말씀드렸는데 주마다 거의 요 2개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존과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DC바 규정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DC바 때문에 그 바시험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우선 DC바 관련돼서는 저희 처음에 진행 준비해 주셨던 이진행 선생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요즘 최근에 막 결정되고 이런 부분이라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핫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네, DC가 최근에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원래 DC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혹은 뭐 어떤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법학사, LLB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 26학점을 ABA 인가 로스쿨에서 등록을 수료를 했을 경우에는 이 바시험 응시 자격을 준다라는 규정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스쿨 출신이 아닌 분들, 한국에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거나 네, 이런 분들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던 바시험이었는데요. 여기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법학사 LLB 학위를 받을 때 새롭게 83학점 이상을 법학 관련 학점으로 이수를 했어야 LLB를 인정한다라는 조항을 새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가 뭐 얘기는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의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에는 이게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티션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 이게 원래 법에 쓰여 있는 거는 이제 ABA 인정 로스쿨에 대한 규정이었는데 과연 한국에서 받은 LLB 학위를 로스쿨로 볼 수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규정 자체로만 보자면 새로 이렇게 그 블로그에 웹사이트에 나온 규정 자체로만 보자면 학사 편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사 학위를, 법학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의 응시가 약간 힘들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아주 원활하게는 설명 못 드렸는데요.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트랜스크립을 가지고 DC발 위원회에서 이벨루에이션을 받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DC 바 어소시에이션에서 나온 그 화면을 저희가 그러면 이따 공유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전에 봤던 거, 왜냐면 저도 그걸 봤는데 거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83학점 LLB, 그리고 ABA 수업에서 26학점, 요렇게만 우선 써져 있어서 그게 이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뭐 바로 언제부터 적용될지 뭐 패티션 하면은 조금 뭐 유예나 이런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그럴 수 있으려나라는 정도까지이지 뭐 그게 이제 정확히 정리된 팩트는 아니어서 조금 그게 확실히 된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의 경우에는 따로 LLM이나 JD를 하지 않고도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지난번에 저희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 법무관이셨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LLM, JD 안 하시고 한국 로스쿨 출신이셨는데 네, 그래서 시험 보셔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캘리포니아는 한국 변호사이신 경우는 조금 쉽게 응시 자격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일리노이의 경우에는 변호사 경력이 5년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그렇게 경력이 따로 요구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뭐 LLM 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우리 자기 나라의 법학사 자격, 물론 이제 법대만 졸업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 학점을 채웠을 경우 그 필요 학점은 이제 주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또는 미국에서 LLM을 하셨을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실 예전에는 LLM만으로는 바시험을 볼 수 없는 주들도 있었어요. 저는 맨 처음에 뉴욕에서 LLM을 했는데 제가 커네티컷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바를 보려고 하니까 커네티컷은 당시에는 LLM은 바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JD를 했는데 현재는 커네티컷이 LLM만 해도 바시험을 볼 수 있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확인이 꼭 필요하세요. 자기가 어느 주에 가서 응시할 건지. 그 법조나 이런 게 바뀌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일 정확한 거는 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보시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벨루에이션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학점을 들었는데 요걸로 내가 그 원하는 학점을 다 채운 것인지 확인해 달라.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저도 이제 그냥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도 그걸 기본적으로 이벨루에이션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에는 이제 요즘은 주마다 공통된 시험이 있어요. UBE라는 게 있어요. Uniform Bar Exam. 그러니까 여러 개의 주에서 똑같은 문제 풀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에서 본 UBE 시험 문제 점수를 뭐 다른 주로 가더라도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A주에서 그 점수를 다 받았다면 B주로 가는 경우에도 뭐 다시 시험 보지 않고 점수를 인정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이사를 가시거나 다른 주 변호사 시험을 무조건 보기 전에 한번 내가 봤던 시험에서 얼마나 뭐 점수나 패스한 걸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시험 준비 시에 고려할 사항, 지금 제가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 보니까 한국에서만 준비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한국 변호사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만한 이야기를 오늘, 그러니까 왜냐면 오늘 온 어디언스가 되게 다양하세요. 그냥 이제 JD 가시려는 분, LLM 가시려는 분, 그냥 한국에서 혼자 공부하시려는 분, 변호사, 이미 변호사이신 분 되게 다양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각자의 핏에 딱 맞진 않아도 전반적으로 최대한 많이 다루려고 하니까 네, 그 점 감안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한국식 시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네, 한국식 시험과 조금 다른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으로 막판에 막 외워서 점수가 올라가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눈에 바르고 들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쓱 넘기면서 들어가서 봤던 거 나왔네 하면 이제 답 써가지고 맞추고 이런 점수를 내는 스킬들이 나름 있었죠. 근데 그게 바시험에선 굉장히 통하지 않습니다. 급해도 반드시 이해를 해야 점수가 올라가지 그렇게 눈으로 발랐다. 이거 나왔던 거, 내가 봤던 거 나왔네? 하고 답 쓰시면 다 틀립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야지 대충 넘어간다. 이런 거가 굉장히 안 통하는 것이에요. 정확도 내가 정확히 그 룰을 이해한 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점수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지금 하기에는 여러분이 이 공부 자체를 아직 하지 않으셔서 들어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그리고 차분하게 쓴 글, 그리고 급하게 외워서 쓴 글하고는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즉, 간단한 쟁점, 내가 봤을 때 이건 모든 사람 다 아는 거네? 이거 진짜 쉬운 거 시험 나왔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휘리릭, 쓴 요점만 쓴 것과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차분하게 쓴 거는 이제 우선 수준 차이도 당연히 나고 당연히 주어지는 점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보셨던 한국식 시험과는 달라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약간 미국 변호사 시험이 되게 쉽다더라. 몇 달만 공부하면 다 붙는다더라.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자격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사법시험도 봤고 미국에서 바시험도 보고 다 봤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시험에 약간 고수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미국 변호사 시험이 뭐 그냥 운전면허 보듯이 그냥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고 두세 달 그냥 슬슬 봐가지고 감으로 찍어서 붙는 그런 류의 시험은 솔직히 결코 아닙니다. 분명 다른 점은 있어요. 미국 변호사 시험은 한국의 뭐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이런 거랑 다르게 뭐 최신 판례라던가 아주 방대한 양이라던가 엄청 지엽적인 거 이런 거는 안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읽으면 바로 답이 보이는 그런 좀 쉬운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하시면서 우선 슬렁슬렁 보고 나중에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배우는 게 거의 없고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객관식을 풀면 다 맞는 답 같아서 답을 고르실 수가 없는 류의 공부예요. 따라서 어떻게 공부하시던 간에 최대한 강의에 집중을 하셔서 빠짐없이 이해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본 룰을 자체는 간단하다 하더라도 그 룰을 활용하는 갖가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강의에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다룰 수 있는 갖가지 유형을 최대한 많이 다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슬슬슬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영어로 다시 이해해야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간에 혼자 영어를 잘못 해석해서 오해해서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학교 수업이든 뭐 제 강의든 그 수업 중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바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변호사 시험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영어로 된 법률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즉 토플이나 토익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점점 이제 지식이 매우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는 실체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쵸? 뭐 실존주의와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지만 실존주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지, 그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죠.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지식이에요. 뭐 A가 B를 때렸는데 이러면 A가 B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어떤 실체가 있는 지식이에요. 룰을 적용해 보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더라. 안 해줘도 되더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 영어로 공부한 내용이 적용돼서 답을 찾는 또 그러고 평가되는 약간 첫 번째 그런 류의 공부를 해보는 거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단어 같은 게 토플 토익보다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 구조도 그렇게 꼬아져 있지 않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이제 많이 만약에 객관식을 풀거나 할 때 틀리는 이유는 실체법을 저희가 공부할 실체법을 잘 이해하고 풀지를 못하기 때문이지 영어가 어려워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내용을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면 영어 실력 그대로거나 잘 못하더라도 이제 해석이 되는 약간 신기한 경험까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시험은 기본을 물어보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눈으로 바르거나 암기만 해서 외울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즉 한국 시험보다는 범위는 적지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국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이건 사실 뭐 강의를 듣거나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이해하실 수 있으실 부분인데 네, 좀 깊이 알아야 된다. 룰 자체는 개수는 적지만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근데 이 과정에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지금 많으시던데 문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양을 늘려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시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저한테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러셨는데 특성이 어디선가 얻는 자료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주는 대로 자료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을 지경으로.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자료를 모으시는 거를 저는 사실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자료가 필요가 없고 그럴수록 초점에서 점점 멀어지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은 더 이상 그 많은 거를 한 번에 다 소화할 시간과 여력이 없어요. 따라서 적정량으로 공부량을 줄이고 잘 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적절한 강의, 교재, 그리고 의지, 집중력으로 최적화된 플랜을 만들어서 공부하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따라서 플래닝을 잘 하셔야 합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적절한 방법만 안다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량이고 시험이다. 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시험 고려하실 때 다행인 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되게 복잡한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다행인 건 100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다.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한 70점 정도?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핵심의 범위가 한국보다는 굉장히 넓고 얇고 넓어요.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넓게 있다. 그렇지만 그 정확히 알아서 모든 걸 다 맞출 필요는 없다. 70에서 80, 요 사이면 충분하다, 훌륭하다. 또 한 가지는 주관식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정해진 시험에 나온 토픽들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다행인 건 무조건적인 정해진 답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틀은 있지만 기본 룰에 바탕을 두고 각자 리걸 마인드를 발휘할 여지가 있어요. 한국 시험은 약간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A라고 하는데 나는 A가 아니다라고 쓰면 나만 혼자 틀렸고 나만 점수를 못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리에 맞게만 쓴다면 점수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변호사는 한 명은 잘못이 없다 그러고 뭐 한 명은 잘못이 있다 그러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선 객관식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실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개 과목에 대해서 200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100문제를
3시간, 또 100문제를 3시간 이렇게 나눠서 6시간 동안 200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200문제 중에서 175개는 실제로 점수를 받는 문제고 25개는 이제 점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약간 테스트하는 더미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8과목 제가 말씀드린 200개는 뭐 Civil Procedure, Contract,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Real Property Evidence, Torts, Constitutional Law 그렇게 8개 중에서 나옵니다. 좋은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내용들을 물어봐요. 그 기본이라는 게 양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한국식으로 뭔가 엄청나게 꼬거나 지엽적이거나 최신 판례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너무 단순해서 생각을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뭐 두 문자라 그러죠. 그냥 외우면 바로 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생각이 정리가 돼야지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객관식이 잘 되어 있어야 내가 시험 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한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푸셨을 때 한 60% 정도를 영어로 빨리 읽고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문제는 2번, 3번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보고 풀 수가 없는 문제들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풀면 바로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75점 이렇게 정도 되면 각 이제 에세이를 풀어보셨을 때 100점 만점이라고 쳤을 때 각 과목에서 75점, 뭐 80점 이런 엄청 굉장히 괜찮은 적정 수준에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100문제를 3시간 안에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식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까지 시간 내에 영어 시험을 풀어본 적이 잘 없어요. 토플, 토익 말고는 잘 해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재서 문제 푸는 연습을 계속 해주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나 보기를 2-3번씩 보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네. 그래서 컨디션을 잘 조절하셔서 영어가 잘 이해되고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에 3시간 앉아서 풀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1시간에 35문제 아니면 10분에 6에서 7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짧게 잘라서 푸셔보는 것도 중요하고 막판에는 반드시 3시간을 연속해서 푸시는 것도 한두 번은 해보시길 추천해요. 왜냐면 내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3시간을 영어로 객관식을 풀다 보면 내 집중력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한 번은 해보셔야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영어로 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식을 정확히 알면 무조건 다 맞춰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뭐 아닌 것은인데 인 것은 이렇게 찾을 때도 되게 많고 A, B, C, D니까 3번째면 C잖아요. 근데 막 D라고 답을 쓴다던가 A, B, C, D나 1, 2, 3, 4나 구조가 똑같은데도 그런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답 마킹할 때 잘못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주관식. 네, 주관식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저희 전체 시험 보는 과목이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5개에서 6개 정도의 주관식 에세이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14개 정도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테스트 되는 거는 대여섯 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 해에 공부를 하고 들어갔다고 해도 민사소송법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식에는 반드시 나오겠지만 주관식 에세이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에 따라서 30분 동안 푸는 에세이인 경우가 있고 또 1시간 동안 푸는 에세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차이점은 그 주제, 그러니까 물어보는 개수, 질문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고 한 문제에 대해서 쓰는 양이 좀 더 30분짜리는 당연히 적겠죠. 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들의 특징은 여러분은 우리나라는 시험에 들어가면 형사소송법 이렇게 앞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내가 형사소송법 문제를 풀고 있구나 알고 풀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안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를 딱 펴면 그냥 뭐 탐이 뭐 길을 가다가 뭐 존을 만났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뭐 때렸다 그러면 그러면은 톨츠 사건일까? 근데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따라서 탐이 뭐 존을 때린 걸 본 사람이 뭐 증언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뭐 때려서 뭐 손해배상인가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증언을 해도 되냐, 뭐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 에비던스 문제구나. 그래서 마지막을 봐야 이 지금 주어진 문제가 어느 과목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에세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 분들이 간과하는 게 보여주는 그게 최종 목표라는 걸 자꾸 까먹으세요. 그래서 그냥 룰을 외우고 이해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내가 아는 거, 내가 이해한 거, 내가 해석한 걸 보여줘야 돼요. 따라서 구조, 내가 답안을 쓰는 구조, 문장, 컨텐츠, 에디팅, 시간 분배. 이게 최종 목적지라는 걸 알고서 처음부터 공부하기를 저는 추천을 해요. 따라서 공부를 할 때부터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읽고 무조건 하이라이트를 되게 많이 쳐놨다고 해서 그거를 답안지에 다 쓸 수는 없거든요. 답안지에는 어차피 두세 줄밖에 못 써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지금 세 바닥에 대해서 세 바닥에 다 하이라이트 치고 줄 쳐놔도 여러분이 주어진 30분 안에 이 많은 거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타이핑해서 쓰시겠어요. 그쵸? 따라서 머릿속에 그냥 많은 지식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많은 거를 두세 줄로 표현한다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라는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사실은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강의 교재를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봐보신 분들 알겠지만 결국에는 양을 줄이는 게 기술이거든요. 양이 많은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안지에는 줄여진 핵심만 남길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술이고 특히 외국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나중에는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답안으로 표현을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에세이를 저는 최대한 많이 에세이를 풀어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에세이를 풀어보면 어쨌든 공부를 하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따라서 반드시 시간을 맞춰서 에세이를 몇 개는 써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에세이를 쓰지는 않더라도 어떤 것들이 에세이 문제에서 테스트 되는지 패스트 exam이라 그래서 시험 이제 옛날 시험 문제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 Bar Exam Association에 가면 패스트 exams라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셔서 과거 기출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사신 문제집의 것들을 이렇게 눈으로라도 반드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간에 맞춰서 쓰기를 추천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이 한글로 쓰는 시험도 시간을 맞춰서 답안 쓰는 연습을 하셨을 텐데 영어로 쓰는 걸 연습을 안 하고 간다는 건 정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영어로 시간에 맞춰 답을 써본 적이 없이 시험을 보러 간다. 용감하다 못해 너무 무모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봤을 거예요. 난 에세이 답안지도 안 써보고 시험 보러 갔는데 난 붙었다. 그 안에도 붙을 수 있다. 물론 붙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사법시험 옛날에도 3개월, 6개월만 공부해서 1, 2차를 다 붙는 사람들이 없던 건 아니에요. 1년에 한 명, 2년에 10년에 몇 명, 이렇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처럼 공부하진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안 하고 붙은 사람의 예를 여러분이 따라가기에는 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공부했더니 어떻게 하면 붙더라. 그거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공부 중간에 시간 분배를 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라. 예. 처음엔 룰을 읽고 룰을 아는 것대로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에세이를 반드시 쓰는 거 예,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할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가 난 쓸 수가 없다. 영어로 이걸 답을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샘플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렇게 외워도 시험에 안 나오면 나만 이거 헛고생하는 거 아닌가. 약간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 굉장히 다릅니다. 눈으로 보고 여러분이 답안을, 모범 답안을 많이 눈으로 보고 덮고 답안을 쓰시려고 하면 여러분의 아마 영어로 나오는 답안은 그 내가 방금 전에 본 거의 3분의 1도 아마 못 미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봐서 다 이해했어. 내 손으로 써도 똑같이 쓸 것 같은데 되게 얼기설기한 답안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이 뭐 영어 소설책을 읽어보셨다던가, 뭐 계약서를 써봤다던가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것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약간 차원이 다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물론 당연히 잘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죠. 저는 일반인을 지금 일반적인 분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나는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냐. 그럼 그분은 너무 좋으신 거고 안 될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에세이 같은 걸 풀거나 저희 교재를 보시거나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분명 이런 류의 문장, 이런 류의 표현을 알아두면 그것만 가지고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답안의 폭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점차 나만의 노트처럼 해서 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과목, ME라고 하는 과목들, 그거는 이제 주관식, 객관식은 없고 주관식만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양이 적은 과목들이죠. 네, 뭐 상법, 우리나라에서 뭐 사법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상법은 굉장히 이제 양이 꽤 많았는데 바시험에서는 양이 좀 적은 과목입니다. 대부분 뭐 아무리 해도 10시간은 당연히 이해하고 강의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뭐 그 이하인 경우들도 있고 되게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뭐 기본 과목을 다 공부하고 나중에 해야지. 이건 얼마 안 되니까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이제 미루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분명히 양은 적어요. 쟁점도 적어요. 하지만 그거를 마지막까지 미루시는 걸 저는 추천은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주관식은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 정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안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마지막 우리의 종착지잖아요. 근데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새로운 과목을 이제야 공부를 해서 며칠 후 시험 날짜에 그거를 쏟아서 답안을 영어로 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말로 해도 쉽지 않은데 영어로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과목들은 그 과목 특유의 vocabulary라 그래서 그 과목 특유의 영어 단어나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secured transaction의 경우에는 뭐 담보를 설정을 하고 뭐 저당권을 설정하고 1차일 때, 뭐 2차일 때 이렇게 그 스페시픽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vocabulary가 생각보다 양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시험 뭐 한 달 전에 갑자기 다 처음 보는 단어를 다 외워서 그걸로 답안을 쓸 정도로 익히려면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너무 어렵다거나 너무 힘들다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과목, 내가 전혀 모르는 미지의 과목이 시험 직전에 남아있다는 거가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에비던스를 마무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나 secure transaction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시험 전까지 내가 그거를 다음 주부터 봐서 시험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 과목들을 뒤까지 미루라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MPT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MPT라고도 하고 PT라고도 해요. 그래서 PT는 Performance Test라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관식 에세이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Criminal Law, 형법에 대해서 뭐 A가 B를 죽였는데 뭐 어떻게 했다 따라서 뭐 A가 B에 대해서 뭐 어떤 책임을 지느냐 이런 식의 이제 실체 법에 대한 걸 묻는 거죠. 근데 MPT에서의 퍼포먼스 테스트는 어떤 실체 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러프하게 말하면 어떤 팩트를 주는데 그 팩트에 대해서 적용할 실제 법을 주는 게 아니라 가짜 법이랑 가짜 판례를 줍니다. 가상의 법과 가상의 판례를 주고 이런 팩트에 이런 가짜 법, 이런 가짜 판례를 네가 적용을 해서 변호사처럼 글을 써봐라. 뭐 이런 거예요. 따라서 가짜죠. 가상의 동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가짜로 그날 어떤 법이 주어질지 어떤 판례가 주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뭘 준비를 하고 그냥 가면 되지. 그래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근데 이 시험 파트는 어떤 공부한 걸 테스트한다기보다 변호사로서 이 사람이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 지금 처음 주어지는 자료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요거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써 있냐면 첫째 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로펌의 주니어 변호사이다. 그리고 로펌의 파트너가 이제 그 시험 문제 받은 우리한테 주니어 변호사에게 다음에 걸 지시한다. 어떤 걸 지시하냐면 우리 클라이언트가 폐기물을 이렇게 배출해서 행정청에서 어떤 서류를 어떤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우리 클라이언트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네가 조사를 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쵸? 그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그 가상의 법과 가상의 판례를 줍니다. 파트너가 주는 거죠. 이런 판례도 있다고 하고 이런 법도 있다고 하니 이게 우리 케이스에 적용이 될지 어떨지 네가 법률 의견서 자문서를 써서 와라.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내가 마치 주니어 변호사처럼 뭔가를 써서 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시받는 사항도 있고 이제 사실관계도 있고 가짜 법도 있고 가짜 판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걸 메모를 쓸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글을 써라 이럴 때도 있고요. 의뢰인한테 설명을 하는 글을 써라 아니면 파트너 변호사한테 보고 스스로 조사한 거를 보여주는 무슨 리걸 메모를 써라 이런 식으로 약간 톤이 약간 다른 것들을 쓰게 되는 게 MPT입니다. 이런 거를 90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한 3, 40장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그걸 읽는 것 자체가. 따라서 그렇게 많은 양을 읽어본 적 자체가 없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시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한 45분에서 50분 반 정도는 시험 문제를 읽고 아웃라인을 쓰고 나머지 한 45분, 그러니까 전체의 반 정도는 타이핑을 하면서 답안을 쓰는 식으로 이렇게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영어 시험이긴 하지만 어떤 형식과 형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은 저는 MPT나 PT를 연습을 하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학위 과정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가실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LLM이든 JD를 들으시거나 들으실 분들이라면 과정을 충실히 하셔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고 나중에 바시험을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냥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졸업증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 과정 자체에는 큰 의미를 안 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서 만약에 바시험과 관련된 과목이 있다면 충분히 익힐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예습 전후, 그러니까 수업 전후로 예습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사실은 학교 성적 받기도 유리할 수 있고요. 특히 LLM이신 분들이 처음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내가 영어가 안 들린다. 수업을 못 따라가겠다 해서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영어도 더 잘 들립니다. 네, 그리고 아니면 미리 예습을 하고 가시면 내용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가니까 수업이 너무 잘 알겠어요. 수업에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내가 미리 감을 잡고 있으니까 수업 듣는 게 되게 편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 이제 좀 부족하다 싶더라도 기본 베이스가 있다면 훨씬 더 수업을 따라가기도 좋고 나중에 바시험 준비도 되게 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봄 정도에 보통 슬기로운 로스쿨 생활 이렇게 해서 그 로스쿨 입학 대비를 위한 웨비나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했는데 입학 예정자들 사이에서 되게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봄에도 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진학 예정자 중에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 만족도 조사 이거 하실 때 앞으로의 웨비나 정보 받고 싶다고 체크하시면 슬기로운 로스쿨 생활할 때 진행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보는 기말고사를 굉장히 테스트의 기회로 삼고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학교 수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 안에 답안을 쓰는 걸 연습을 하면 에세이 라이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시간을 재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하려고 그래도 솔직히 시간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그냥 한국에서 혼자 공부한다. 이렇더라도 꼭 시간을 정해서 같이 공부한 친구가 있거나 하시면 시간을 정해서라도 꼭 시험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시간에 내가 답안지 하나 쓸 시간에 그냥 더 노트 외우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고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써봤을 때와 안 써봤을 때는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다르고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시간에 맞춰서 답안을 써보기를 그러면 자기의 실체를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신 분 중에 학위 과정을 안 하시고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학위 과정을 안 하고 시험 보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나 6개월이면 되겠지? 기적적으로 열심히 여기에만 완전 올인하시면 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문의하셨던 정말 많은 분이 저는 6개월 안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을 저는 못 봤어요. 네, 다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1, 2년을 잡고 하시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이고 리즈너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고 뭔가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냥 이 공부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LLM의 경우에는 바시험 과목을 학기 중에 듣거나 방학 때 따로 들어두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JD를 했는데 JD들이 5월에 졸업을 하고 7월에 바시험을 봐서 붙어요. 저도 이제 2달 정도 시험 공부를 하고 이제 바시험을 붙었는데 JD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과목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과목 중에 한 반 정도는 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럼 물론 나머지 반은 시험 2달 전에 처음 공부하는 과목이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JD들이 붙는 이유는 JD는 아무래도 3년 동안 뭘 어떤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봤더라도 듣더라도 금세 아웃라인하고 영어로 법률을 배우는 거에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면 답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이렇게 문장이나 그 답안 구성 능력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가 않다. 아닌 상태인데 6개월 안에 나도 붙을 수 있다. 이거는 가능은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 영어나 미국에서 살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은 한 그러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따라서
너무 타이트하게 시간을 잡고 왜 나는 못 붙을까? 쟤는 붙는다는데 이런 약간 비현실적인 기준에 너무 매일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학교를 다니시거나 하면 그 한 과목을 들었을 때 한 과목을 영어로 정리를 하고 표현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제가 학위를 안 하고 그냥 바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뭐 단점이 있나요?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오늘 오신 분 중에 남겨주셨는데 3년 JD나 뭐 이렇게 LLM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에 단점이라기보다 로스쿨에서 배운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스쿨 학생들은 그냥 그 과목에 대한 지식만 배운 게 아니라 법적인 이런 답안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영어 문법이나 이런 쓰는 스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배우고 첨삭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니신 경우잖아요. 따라서 로스쿨 학생에 비해서 너무 큰 실수나 이런 게 눈에 띄지 않도록 만회하는 연습들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룰의 내용을 문장으로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외운다기보다 내 나름대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영작.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작이라기보다 좋은 문장을 외워서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영어의 기본은 어차피 암기 일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지금 우리가 쓰는 문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요소가 모두 들어간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요소들이 잘 들어있는 법률 요건이 잘 들어있는 샘플 문장이나 여러분 교재라든지 에세이 라이팅 그 샘플 답안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좋은 문장으로 된 법률 요건을 외우는 게 더 공부가 저는 편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에도 그런 뭐 필수적이거나 기본적인 표현들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혹시 그 교재,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게 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외국어이기 때문에 결국엔 암기 노트를 만들어서 외워야 돼요. 네. 어떤 형식의 노트라도 뭐 아웃라인 형식일 수도 있고 자기만의 노트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를 뭐 말리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에 어떤 준비를 했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 본다면 되게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너무 서두르지 않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네, 힘드실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단권화라고 해서 이렇게 요점만 적어서 공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권화라는 게 뭐냐면 룰 같은 거를 되게 이렇게 앞에 글자만 따서 쉽게 외운다든지 암기를 많이 하는 방식인데 미국의 바시험은 그렇게 룰 자체를 묻지는 않아요. 항상 사례처럼 생긴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그 간단한 룰이어도 그걸 실제 사실관계에 적용했을 때는 그래서 A가 책임을 진다는 거냐 안 진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작은 사례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교재를 입체적으로 공부 내용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다. 내지는 학원을 들었는데 너무 양이 많아서 줄여지지가 않는다. 이거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은 바시험을 보러 가기가 굉장히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 교재를 약간 저희가 이제 아웃라인이라 그래서 한국어로 치면 되게 요약본? 근데 그냥 요약본이 아니라 이렇게 체계, 약간 트리처럼 체계화한 미국 학교에서 쓰는 특별한 형식이 있거든요. 그 형식으로 된 이제 아웃라인 형식으로 많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가 편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표현을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만의 표현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모으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답안에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잘 모아놓은 그런 교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 30분 강의를 짧게 해서 1시간 안에 그 강의도 보고 내용도 정리하실 수 있게 하고 예시를 많이 들어놨어요. 예시를 안 들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을 아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 개념이 현실에 반영이 되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이런 예시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 그 예시에 대해서 항상 시험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항상 큰 그림을 보셔야 내가 공부하는 게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도록 강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벌써 시간도 늦어지고 해서 강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런 PPT 노트에다가 쓰실 수 있고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빈칸을 채우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강의 노트가 있고, 네. 교재도 주요 판례가 이렇게 로스쿨 다니실 분들은 판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판례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 판례에 대해서 소개도 해드리고 기출 문제를 언급하고, 네, 이제 그 다른 교재를 찾아보지 않아도 되게 최대한 많은 내용을 한 권안에 이제 집어넣도록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써 있지만 또 대부분의 내용은 영어로 써 있어서 한국말로 된 수업을 듣고 나서 그게 이제 결국엔 어떻게 영어로 써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쵸? 한국말로 답안을 쓸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어로 된 영어를 조금 섞은 강의를 들으시고 교재에 영어로 된 교재를 보시면 내가 들은 내용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영어로는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좀 시간 절약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 에세이 작성을 하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내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표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책으로 된 내지는 학교 교과서에는 약간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시험 전에는 그걸 또 다시 내가 만드는 게 굉장한 일이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재 안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쏙쏙 빼서 시험 가실 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 절약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거 이건 어디 제 강의를 들으시든지 뭘 하시든지 똑같은 건데요. 핵심을 이해하고서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약간 한국 분들은 수업을 우선 휙 슬렁슬렁 들은 다음에 우선 한번 들었어. 이제 문제집 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해 봐야지. 이러면서 문제를 푸시는 경향이 되게 많죠. 한국 공부를 하실 때. 근데 미국 바시험의 경우 저는 그게 잘 안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 문제집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한국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푸실 수 있으세요.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문제집이 그렇게 많지 않고 문제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막 온갖 종류의 문제집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로 된 문제를 푸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공부한 거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체킹한다는 개념으로 문제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는 문제를 체킹하는 개념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더 얻어야지라는 개념으로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문제집을 풀어왔잖아요. 더 한 번 내 수준을 높이려고 문제집을 풀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의 가르쳐주는 법적 지식이 그렇게까지 꼬아놓지는 않았어요. 차라리 강의를 꼼꼼히 잘 들어서 강의에서 말하는 경우의 수, 강의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예시의 경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그거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필요한 범위 내에 공부를 마칠 수 있는 방법이지. 강의할 때는 대강 이런 일이 있대나 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문제 풀면서 확인하지 뭐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강의를 들어도 남는 게 없고 문제를 풀면 계속 문제에서 틀립니다. 네, 그래서 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최대한 그 예시에 들어주거나 하는 걸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된 상황 안에서 내 머릿속에 어떤 실체법적 지식이 조금 있는 상황 하에서 문제를 풀어야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풀 때 뭐 2, 3분, 5분이 걸렸다는 건 내가 영어를 푸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뭔지를 몰라서 생각하느라 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런 5분씩 걸려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길 바라고 문제집 추천을 요청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온라인에 어댑트 ibar라는 어댑트 하고 그다음에 I 영어로 하고 bar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객관식을 이제 파는 걸로 알아요. 제가 사진 않았는데 사신 분들도 많이 알고 제가 추천도 많이 들었는데 한 1,800개인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NCBE 바시험 내는 커미티 같은 거거든요. 약간 변호사 시험 은행, 약간 응시 뭐 그런 기관 그런 문제집도 만들고 이러는 데인데 NCBE에서 얼마 전에 최신 객관식 문제까지 릴리스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최신 문제를 사셔서 거기 설명이 딸려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객관식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브리를 저는 예전에 했었는데 바브리에서 그냥 같이 파는 세트로 준 문제집만 풀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면 계속 다시 떨어지지는 잘 않아요. 근데 그 점수 어느 정도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교재 자체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나옵니다. 근데 교재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맞춤으로써 새로운 그 과목을 정복하려고 하면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최대한 교재나 그 과목 공부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많이 이렇게 기본을 쌓은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충해서 조금씩 5점, 10점씩 점수를 높여가려고 해야지 뭐 30점, 40점인데 문제풀이를 통해서 90점을 올린다.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특히 미국 공부를 하는 데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관식 에세이나 MPT도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bar association 가면 past bar exams라는 그런 아카이브가 있고요. 뭐 다른 데도 다 있어요. DC에 가셔도 있고 뭐 뉴욕 이런 데 가셔서도 다 bar exam association 그러니까 bar exam association에 가거나 bar exam committee에 가면 그 안에 past exam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시간을 재서 푸시거나 꼭 타이핑까지는 안 하더라도 눈으로라도 읽어보셔서 다양한 주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는지를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직장인이시라도 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많이 뽑으시면 3, 40시간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비추하는 방법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1년을 공부하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게 저희가 공부하는 게 뭐 영어 단어를 익히거나 뭐 영어 회화를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좀 전력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한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시기를 전력 질주하는 기간들을 두시기를 바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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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시험 그 수험 기간을 성공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잠시만요. 제가 이 교재 어디에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우선은 간절한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할까 말까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중간에 어디론가 다 사라지셨던 것 같아요. 강의 신청을 하셨어도 안 듣거나 아니면 내년에 하죠. 뭐 다음 달부터 다시 하기로 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으셨었어요. 우선은 여러분이 하시려면 되게 간절한 게 반드시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거든요. 그냥 대강대강 해서 붙는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언어도 그렇고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시간도 당연히 부족하실 거고 업무를 하거나 가정생활 하는 와중에 하는 나름의 수험 생활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의 벼락치기보다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는 예전 한 5년, 10년, 15년, 20년 전이시고 지금은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번에 진짜 해야지. 이번에 진짜 시험 봐야지. 패스해야지. 이런 목표의식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느슨해지면 정말 몇 년씩 가기가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시험 이후에 약간의 성취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뭐 6년, 6개, 뭐 아주 짧으신 분 6개월 하지만 뭐 대체로 1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시간을 통해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자격증 중에는 제 생각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나 나의 가치를 더 애드할 수 있는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영어 공부하려고 회화 학원도 다니고 튜터도 붙여서 하고 뭐 전화 영어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셨을 텐데 그런 거보다 더 집중적으로 한 분야에서 쓰여지는 영어 표현을 익힐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바시험을 공부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시험을 떨어지든지 붙든지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내 안에 영어 표현이라든지 영어로 할 수 있는 게 확 늘어나면 자격증이 있으면 물론 당연히 좋지만 없더라도 일반 영어 공부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자격증이 생기신다면 뭐 새로운 업무나 커리어 기회, 발전 기회들도 당연히 있으실 수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뭐가 골치 아프다. 너무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네.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약간 지금 얘기 듣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험은 100점을 안 받아도 되는 시험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그냥 나 웬만큼만 해야지. 웬만큼만 해도 붙는다더라라는 그 웬만큼의 마음으로 시작해서는 절대 웬만큼이라는 점수에 이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열심히는 하면 웬만큼의 점수가 나와서 그냥 붙을 수 있는 네. 아마 여기서 LLM이나 뭐 비학이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슬렁슬렁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내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지 생각보다 많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만큼이라도 열심히 하시기를 저는 추천합니다. 100점 안 받아도 돼요. 네. 하나라도 똑바로 알아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합격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어떤 것보다 합격 가능성은 높으실 거예요, 아마. 퍼센테이지로만 보면.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내가 뭐 영어 실력이고 뭐고 너무 못 미친다. 하루 1%씩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시험 전날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완성도를 높여 가시면 합격선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합격선 안에만 들어가면 합격자는 뭐 이유 불문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뭐 고시든지 변호사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을 붙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과 경험이 없으신지 있으신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다 같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고시나 무슨 시험, 뭐 공무원 시험이거나 이런 걸 붙으신 분이 또 다른 또 시험을 또 보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고시 같은 걸 붙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뭐 이관왕, 삼관왕 그러면 그 사람 되게 똑똑한가 보다. 시험을 모두 붙었는데 모두 또 붙고 모두 또 붙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한 거는 그렇게 시험을 붙은 사람이 또 붙는 이유가 반드시 그 사람이 똑똑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시험을 앞둔 긴장 상태에서 멘탈 관리를 하고 그 시험장까지 들어가서 긴장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 관문을 한번 뚫어본 사람이에요. 성취를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시험 앞에서도 또 자기 관리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또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내가 뭐 취업 공부만 해봤다던가 그냥 대학교만 다녀서 아직 그런 류의 시험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은 1, 2년 동안 많은 양의 내용을 정리하고 어떤 시험 하나를 준비하는 거를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뭐 똑똑하지 못하거나 내가 뭐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류의 스트레스나 그런 류의 공부 방식을 안 해보셔서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그냥 자기를 믿고 이대로만 하면 그냥 계속 이걸 버티고만 가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믿고 가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많이 가다가 이래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안 하고 말지 하면서 중간에 그냥 그만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거는 물론 합격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 시험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끝까지만 가면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를 하면서 끝까지 가시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영어를 처음에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처음에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하고 다시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처음 시작이 어렵지 조금 지나면 자기의 지경도 넓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레벨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하지만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셔서 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더라? 뭐가 있었나요? 네. 저희 강의 관련된 안내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링크를 보내드릴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가서 보실 수 있게?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그냥 강의에 대한 안내네요. 네. 그래서 카카오톡의 컴팩트 바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국말로 찾으시거나 영어로 찾으시면 카톡에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 주셔도 좋고 저한테 뭐 이메일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막 개인 상담을 막 엄청 열심히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필요하실 때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 주셨던 분들이 하셨던 질문을 거의 다 커버를 했던 거는 같은데 혹시나 빠진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별도로 강의 중에 별도로 질문을 주신 분들은 안 계셨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서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채팅창으로라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 주소를 채팅창으로 공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별도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질문 주셨던 것 중에 두 개의 주의 시험을 보면 뭐 어떤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셨던 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이 두 개 이상의 바를 보시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그러니까 A라는 주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주에 이사를 가니까 B라는 주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바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DC 바처럼 DC는 되게 조그매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DC 바를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DC에는 이제 약간 관공서 같은 정부 부처가 많으니까 일반 업무를 하려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같은 그 옆에 주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DC 바를 보더라도 그 옆에 이제 사람들, 일반인들이 사는 곳에서 변호사로 일하기 위해서 버지니아나 메릴랜드 이런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질문 주신 분이 특별히 왜 여러 주의 변호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러신 게 아니라면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혹시 그 외에 다른 궁금하신 게 있으셨거나 하시면 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채팅창으로는 들어오는 질문은 없으신 것 같네요. 링크 남겨달라고 말씀해 주신 분 계셔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하고 저희 바플 패키지 이게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 과목이 해당된 전 과목과 에세이 라이팅, 네, 그런 부분들이 해당된 바플 패키지 주소 공유해드렸고요. 들어가 보시면 전체 커리큘럼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스쿨 입학 준비 패키지는요. 로스쿨에서 네, 필요한 음, 8과목 중심으로 되어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성우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원래 1시간을 예정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요. 또 이런 기회에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이라던가, 네, 바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바시험을 혼자서 준비하시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미국 로스쿨, LLM, 특히 JD 하신 분들까지도 바프랩을 이제 구매하셔서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특히 이제 한국말이 그 네이티브 한국어를 쓰시는 분들이 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바프랩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김일진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안 변호사님 답변 혹시. 네,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 아니면 DC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DC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조그만 지역이어가지고, 그리고 거긴 일반 업무라기보다는 그 정부 부처들이 많은 곳이어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외에는 일반 프랙티스 업무를 할 사람들이 잘 살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이들 이제 다른 주 변호사 자격증을 딴다라고는 하시는데 한국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히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주의 변호사라는 건 그 주의 법을 적용하고 그 주의 법원에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건데,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예를 들어, 그냥, 자문을 한다든지, 계약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러는 경우에는 공부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어, 왜 미국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문안을 주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하려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 파악. 근데 그 분위기 파악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서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 어느, 이게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건지 자체를 모르다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 이런 부분이구나, 이런 분야이구나, 이런 식으로, 리서치 트럼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거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럴 경우에는 뭐, 변호사님이시라면 캘리포니아나 일리노이 바를 보실 수도 있고, 네. 그 시험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반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뭐 DC 반은 이렇게 해야 되고, 뉴욕 반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가 그 베리에이션이라고 할 만한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작아요. 예, 거의 차이가 사실은 없다고 해도 한두 포인트 이런 정도지, 뭐 완전 과목이 달라지거나 이러는 거는 없어서, 네, 너무 그거에 부담을 느끼시지는 않으셔도 되고, 자기 상황에 맞는 걸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아, 네, DC파 관련한 규정.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약간 조금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보지 않았나요, 우리? 그쵸? 오늘 이게 예전에 약간 이런 류의 일이 있을 거다라는 말은 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보내드린 그 링크에 보면은 이렇게 83학점 나와서, 네, 조금, 어, 불편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는 있었어요. 아니면은 뭐 한림대, 유콘 이런 데, 한동대 이런 데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뭐 1, 2년 유예를 달라든지 이런 거를 학교 차원에서 하시지 않으실까 싶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를 갑자기 받게 되는 거니까, 아마 이게 뭐 오늘 저희 아침에 사실 확인했던 그 링크였기 때문에, 네, 얘기를 한번 학교 차원이랑 해서 어떻게든지 학생들이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좀 페티션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그 전체, 뭐 이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제가 네, 듣기로는 학교 차원에서도 이렇게 문의를 하고 계속 하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뭐, 네, 이제 월요일,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나면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정리가 되거나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 이제 없으시면 저희 마칠까요?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어, 네,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컴팩트 바리뷰 웹사이트 제가 위에 링크 공유해 드렸는데요. 링크 들어가 보시면요.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는 첫 번째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략의 이 강의에 대한 약간의 뭐 개요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시는 데에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의들, 주요 과목 강의들 무료 샘플로 보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 다시 한번 공유 드렸어요. 혹시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안현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한 6개월이나 1년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계시니까, 네, 가서 혹시 코로나가 잠시 잠잠하면 로스쿨을 어, 투어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더 많은 영상으로 이제는 거기 가서 또 저희 구독자님을 만나게 되면 인터뷰라도 해서 좀 그런 생생한 정보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아, 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하네요. 네.